월세 얼마짜리 가게 찾고 있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는 있어? 처음에 적자가 좀 나면 어때? 난다고 해도 아니 내가 한 달에 1, 200 정도 융통 못하겠어? 난 사이드 잡으로 카페를 하니까 오토로 돌리면서 적자 나면 내 메인 잡에서 버는 돈으로 메꾸면 돼. 몫이 좋으니까 월세 비싼 거 당연한 거 아니야? 100만 원? 그게 뭐 큰 돈이라고. 내가 좀 덜 가져가면 되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지? 이거 꼭 명심해. 카페가 성공하려면 줄여야 하는 게 3가지가 있어. 이건 줄이면 줄일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라 보면 돼. 바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야. 이 중 인건비랑 재료비는 내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실력이 쌓이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임대료는 어때? 계약할 때 결정 나는 거야. 한번 정하면 못 바꿔. 높게 정하면 높은 대로 있고 낮게 정하면 낮은 대로 있어. 어떤 게 유리하겠어? 당연히 임대료가 싼 게 유리하겠지. 체감이 안 오나?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100만 원의 임대료 차이가 내가 하루에 팔아야 하는 매출 30만 원하고 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이 싸면 덜 팔아도 되는 거야. 덕분에 내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나온 거니까 믿어도 돼. 그래서 월세가 무서운 거야. 한 달에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월세 10만 원은 하루에 3만 원을 더 팔아야 상쇄되는 돈이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 월세는 쌀수록 좋은 거야. 지난번에 카페가 성공하려면 줄여야 하는 게 3가지 있다고 한 거 기억해?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한 거. 바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 높이면 높을수록 좋은 게 뭘까? 바로 객단가와 회전율 2개야. 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늘은 객단가 얘기야. 객단가는 내 카페에 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야. 그걸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뉴 가격을 올리면 돼. 근데 카페는 손님들이 대부분 아메리카노 가격에 예민한 편이거든? 뭔 말이냐면 1,000원대 초저가형, 2,000원대 저가형, 3,000원대 중가형, 4,000원대 고가형의 기준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아무리 높게 받으려 해도 내 카페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과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기본 메뉴는 가격을 높일 수 없으니까 스페셜 메뉴의 가격을 높여야겠지. 그걸 많이 팔면 객단가가 높아지잖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잘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주 특별해야지. 또 그걸 널리 알려야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이란 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마케팅을 공부해야지. 지금 이런 얘기들은 카페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지. 학원 몇 시간 배우고 남이 차려주는 카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하면 결과가 어떻겠어? 소 뒷걸음질 치다 똥 밟은 격으로 이번엔 요행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잘났다 까불다가 다음번에 아주 크게 망해. 세상의 모든 일엔 정석이라는 게 있어. 차근차근 공부하고 알아간 뒤에 오픈해도 늦지 않아. 성실하고 착하게.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테리어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덕분이네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하면서 주셨던 질문이 바로 카페 인테리어를 반값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반값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반값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덕분이네는 소소익선이라는 철학 아래 저비용 고효율의 카페 창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 미국, 중국에서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카페를 오픈하면서 카페의 성공이 비싼 비용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덕분이네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반값으로 줄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미리 재현이 가능하고 재현했을 때 이해도 빠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점주분들은 3D 도면을 보길 원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테리어 업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맹점 2가지가 있습니다. 구독. 첫 번째, 인테리어 열애아업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보았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도심지 카페를 보십시오. 수많은 카페가 존재하지만 인테리어만으로 변별력을 가지기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지요.
예외적으로 열의 9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예술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업용 카페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변별력도 없는 이 카페들이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손님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은 왜 다 다를까요? 이유는 점주의 어리석은 기준과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내가 본 익숙한 인테리어,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인테리어를 쫓았을 때 발생합니다. 결국 카페의 성공은 대부분 인테리어의 비용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덕분에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컨셉이 뭐예요? 컨셉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대체 감성이란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떠올려지는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각적으로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컨셉은 성공에 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메뉴를 컨셉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리적인 스토리텔링이 또는 감성적인 공간의 분위기가 컨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융합될수록 컨셉의 힘은 더 커집니다. 그걸 브랜딩이라고도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메뉴 컨셉으로 전 세계 커피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시애틀의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의 신화라는 스토리텔링을 그리고 스타벅스만의 감성적인 공간이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융합시켜 왔습니다. 초기에 스타벅스는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EDI 초창기도 마찬가지였고 저가 커피 1등 브랜드인 메가커피의 초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런 공식을 따릅니다. 우리도 돈이 들지 않는 컨셉을 개발해야 합니다. 강력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초보자가 컨셉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공부와 연습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셀프 인테리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에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카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말고도 메뉴, 마케팅, 운영 매뉴얼 등 해야 할 게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초보 카페 창업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인테리어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테리어 현장에 너무 많이 심신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이네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셀프란 기술자분들을 직접 섭외해서 공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체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에 비해 가격을 절반 이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인테리어 도면입니다. 평면도, 천장도, 파사드, 바배치도, 인면도, 전기 배선도는 물론 설비와 콘센트 위치까지 대략 20여 장 정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도면이 있으면 작업 공정이 수월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면은 도면만 그려서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컨셉과 카페의 전체적인 동선이 어우러지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은 컨셉을 맡은 전문가가 도면까지 그렸을 때 최대한의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구독. 총론입니다. 첫 번째, 컨셉과 브랜딩의 가치를 깨닫는다. 두 번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컨셉과 인테리어 도면을 맡긴다. 세 번째, 반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카페 창업에서 창업비용 1억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저가형 창업, 생계형 창업, 저소득 창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억 미만으로 카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창업자의 90%를 육박합니다. 또한 10명 중에 9은 망한다는 불명예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이네는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개인 카페 창업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3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0평짜리 메가커피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40평짜리 투썸플레이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평수가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일수록 권리금이 비싼 곳에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들여서 메가커피와 계약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때도 그 권리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 돈으로 권리가 적당하거나 무권리 매장을 선택하면 투썸플레이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을까요? 프랜차이즈는 타겟과 컨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개인 카페와 달리 컨셉과 타겟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의 컨셉과 상권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프랜차이즈 상권 분석팀이 자신의 컨셉과 상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상권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줄 알면서도 본사가 살아야 하니까 호구지책으로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프랜차이즈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 상권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소형이면 소형, 대형이면 대형, 테이크아웃이면 테이크아웃, 아무튼 각 분야에서 넘버 1, 2인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아무 상권이나 내주고 본사의 배만 불리는 곳은 결코 1, 2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곳을 선택할 경우 10평 미만의 테이크아웃이라도 창업자금은 2, 3억이 필요할 것입니다. 1억 미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무엇이든 억지를 부려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1억이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객단가 5천원 미만의 장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덕분이네는 지난 17년 동안 카페 창업을 하려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성향을 종합해보면 보통 창업 비용이 적을수록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창업 비용이 많을수록 적은 수익에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가져간다면 경제 논리상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러기도 힘든 것이 요즘의 카페 시장입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1억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에 요행에 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덕분이네가 만나본 그간의 분들은 적은 돈일수록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적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자가 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권리금입니다. 덕분이네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권리금의 운명은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5년 뒤에 그 가게를 빠져나올 때 사라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큰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월세입니다. 월세는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하루의 매출과 같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월세가 210만 원이면 하루 매출은 7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 70만 원은 도심지 중소형 카페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100만 원 전후가 좋습니다. 셋째는 인건비입니다. 우선 1매출 30만 원까지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매출이 넘어가면 그때 직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남습니다. 월세 90만 원 매장일 때 덕분이네 월세 계산법으로 3으로 나누면 1매출 30만 원이 되고 아메리카노 가격 3,000원대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피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유를 가지고 손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흑자의 폭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는 소형 테이크아웃 매장으로는 힘듭니다. 적어도 18평은 넘는 매장이어야 아메리카노 가격 3,000원대가 납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권리, 싼 월세, 18평 이상의 개인 카페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 데가 과연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찾아보고 기다려보세요. 부모와 자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듯 내 카페도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빨리 실행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가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또 망해보고 해봤겠어요. 막 제가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2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하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역시 가게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운 좋게 내일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또 숨도 안 쉬고 해요. 오늘 생각했는데 알아봤더니 그날 나왔어.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걸 주안점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급하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려 그러면 1, 2년 한참 돌아가요. 근데 그게 내일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늦게 6개월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동네 손바닥 보듯이 펀하고 부동산들도 가만 안 있어요. 여기 한 군데에다 맡겨놓지 말고 여러 군데 던져 놓으면은 막 난리들이야. 그러면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건을 미리 마음속에 정하고 그 조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으려면 공부가 필수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 카페를 차려본 적도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앞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목적성이 이거는 빨리 어디 집에 가고 경유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흐르는 유동성이. 흐르는 유동성은 아무리 가시성이 좋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좋은 게 저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다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좋은 거는 있잖아요. 안 좋은 데에서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장점은 있잖아요. 무조건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때 성공합니다. 단점이 없는 곳은 성공이 어려워요.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단점이 있는 곳에 꽃을 펴요. 쉽게 얘기하면 발상을 전환하시면 성공이 나옵니다. 지금 발상을 전환 안 하시면 남이 그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15평을 하나, 아까 그 평수 20평을 하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월세라고 그랬잖아요. 월세 싼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남들이 다 망한 자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면 컨셉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외성을 가지고 어마 세상에 나 저렇게 할지 상상도 못했네 이래. 저 맨날 망해져 뼈지는 가지인데 거기 야 근상기 생겼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급반전의 사고의 전환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감성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카페의 성공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자리에서 발상의 전환을 무기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왜 저기는 망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고 있고 커피숍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많아도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인건비가 많든가 재료비가 비싸든가 월세가 비싸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장사 안 돼서 망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못 써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몰라. 그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거들떠도 아는 자리가 투자할 만한 자리로 변신이 되는데 그런 자리들은 전제 조건이 월세가 쌉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인테리어에 큰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왜냐하면은 깔끔하게만 하면은 빛이 나. 내 가게가 깨끗하면 돼. 내 가게가 돋보여야지. 그러니까 건물이 허름할수록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착각인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되는 집은 비싸서 되는 것 같지만 돈이 안 남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느 선에서 큰 이문을 먹기 위해서 성공을 하려는 거지 어느 정도 기분 때리려고 이걸 합니까? 이 고생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 폭은 그 낮은 데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사 좀 되는 동네 가면 월세다 뭐다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는 하지만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되는 곳, 낙후된 곳에서 머리를 잘 써서 하면 이게 그 일대에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쉽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밖에서 드라마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판단보다는 상대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유튜브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제가 봤을 때. 야, 저게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사람들. 아니, 물론 자기 확신이 없고 볼 수도 있지만 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지. 유동이 있어야 되고 권리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되고 어디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게 창의적인 컨셉과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이 안 돼 있는 가게를 남들 다 하는 그 가게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니 좋은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똑같은 가게, 장사 안 되는 가게만 배출되는 거예요. 상권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제가 답답한 거죠. 비어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좋지만 왜 좋은 자리를 날 수 있음에도 거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조금 그런 거는 너무 을신연스럽더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가 느꼈다는 거는 딴 사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내 카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당신 카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안 돼, 상권이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나 지었는데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기운이 센 거야. 그래서 다 휘몰아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그런 리더형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 더 생기면 완전히 살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상권이 사냐면 되겠다. 망에 자빠진다. 그러면 그 구태의연한 비전문 장사꾼들은 다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돈을 벌려오는 장사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저기서 저것뿐이 못 보나? 야, 지금 딱 물 좋다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사꾼은 틀려. 딱 계산적으로 딱 생각하고 딱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요즘 인기 있는 게 뭐지? 위스키 몰트 위스키 바. 야, 요거 적정 평수가 몇 평이야? 25평입니다. 올해 25평에 몇 테이블? 3테이블이면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은 몇 명 써야 돼? 1명 내지 2명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가 부피 때리면 월세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 200만 원대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나오고 딱 들어가서 그 정도만 딱 세팅하고 가는 거야. 도와도 골치 아파. 장사 잘 된다고 30평, 40평 해가지고는 사람들 돼가지고 골치 아파. 나중에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돈 적자 한 번 나서 3개월만 적자 나면은 1년 동안 번 돈 다 털어놓네. 차라리 그런 거를 여러 개를 하는 게 낫다. 그 적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율을 크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꾼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나하나씩 해놓으니까 사람들도 더 활성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보면은 꾼들이 와서 저기 장사가 되네? 인구에 회자되는 거 저기서 월 1,000만 원씩 번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막 옆에다 막 떠들고 막 이러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상권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상권에 주목하십시오. 경리단길, 연트럭파크 등등에 있는 다음 상권 말이죠.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열의 9이 망하는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2층 말씀드릴게요. 2층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 2층이나 보면 안 되지. 내가 2층을 자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은 뭐냐면 1층만큼의 가시성이 나오는 곳. 지금 아까 우리 있던 그 1층에 보다 2층 있잖아요. 그 스시집. 그 가시성이 안 나옵니까? 2층을 한다면은 그런 자리에다 해야 된다. 다 보이는데. 나머지 2층 들어가면은 다 아까 PC방도 있고 당근장 사장님은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면서 2층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데는 안 된다. 저기 보니까 2층에 저게 있더라. 알 수 있는 가시성이 확보된 2층은 1층보다 아무리 못해도 월세가 반가라도 떨어지고 평수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가시성이다. 접근성이라는 건 가시성하고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뭐냐면 올라가는데 불편한 거. 근데 이 불편한 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원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기를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계단을 해서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안 불편한 거야. 딱히 지금 보면은 없는 분야의 자영업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의 평수에 이런 거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20평, 15평짜리 하는데 권리 1억짜리 때려 박아가면서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거는. 월세 낮고 무권리, 가능하면 무권리. 뭐 1,000만 원, 2만 원 달라고, 2천만 원 달라는 거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좋은데. 그 정도는 그렇지만 막 권리랍시고 붙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피해야 되고 거의 무권리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층수가 성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면 웬만한 1층보다 낫습니다.
그 권리금이 전부 월세로 상세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2천씩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은 그러면 5년 하면은 1억이란 말이에요. 저기 권리가 1억짜리인 거예요. 저게 적정평수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평수에 200만 원이 적정하다 한다면 150만 원을 더 주는 거. 그게 분할로 주는 거야, 내가 권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권리 없으니까 월세 더 주는 거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권리인데 월세도 200짜리가 많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데로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데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어요. 저기를 올라가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신규 분양상가의 무권리와 렌탈프리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조삼모사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저기를 봤는데 저기 와인바가 5층에 와인바가 있는데 올라가고 싶냐? 이거 먼 바다야. 강을 건너야 돼. 여기는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바다가 흐른다 그래요. 저기가 왜 안 되는지 내가 명확하게 이렇게 바다가 흐르니까 안 되는, 저 맨날 안 된다 그러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되는데 저쪽에 뭐가 있나? 내가 저 강을 건너서 굳이 저기를 무슨 강남을 간다면 몰라도 내가 저 강을 왜 건너서 가야 돼? 역세권도 아까 왜 여기는 되고 안 되고를 상권적으로 한달라 보면 역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딱 하면 어느 역에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해서 사거리가 딱 있는데 보통 큰 역세권을 보면은 전부 4차선 이상 도로가 딱 있고 강이 틀려. 상권이 네 군데가 있으면 사거리 모서리마다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분리돼 있어. 그럼 그 상권의 옆에 출입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나오는 쪽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쪽은 그쪽에 뭔가가 있어야 돼. 뭐 법원이 있든가 대단한 무슨 아파트가 있든가 있어야 돼. 그럼 보면은 네 군데가 거기 역세권이라고 다 하면은 이건 바보짓이지. 그 네 군데 중에서 강이 다 흐르기 때문에 그 출구로 빠져나오는 사람의 유동 인구는 제일 필요가 없어. 그 구역에서 뭐가 있느냐. 아까 오피스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고객들이 건너편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건너편에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보행로잖아요. 다 내 바운더리에 있어.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이 상권은 그냥 나옵니다. 특히 이 좁은 상권에서는. 외우세요. 4차선은 강이다. 그렇습니다. 4차선은 강이고 횡단보도는 그 강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대로변 주변에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 배후시설과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성이 있는 걸 하는 거야. 의원 같은 거 병원이라든지 월남쌈 대형이라든지 목적성이 있잖아요. 가족 외식. 목적성이 있는 곳은 강을 건넙니다. 사람이. 내 자식이 아픈데 애가 나오는데 우리 가족 외식을 하는데 목적성이 있는데 강 건너서 가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목적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중요한 업종이 있고 반대로 목적성이 분명한 업종이 있습니다. 카페도 목적성이 분명하면 유동이 없어도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돈을, 자영업의 돈이라는 건 내가 10년 동안 실패해도 1년에 다 버는 거예요. 그게 한 거는 무시 못해요. 이 경험은.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누가 카더라에 속지 마세요. 저기는 뭐 자꾸 망했다더라. 스토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가게 스토리는 내가 갔을 때 내가 컨셉을 들고 갔을 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여기를 처음 온 손님이면 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손님이 왔을 때 여기에 섰을 때 저기가 어떨까? 내가 저런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떨까? 손님은 저게 낙후되고 허름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카페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카드라 통신에 좌우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어저께 영상에도 그거 하잖아요. 마감 이런 거 이딴 거 아무 중요하지 신경도 쓰지 마라. 인테리어 그딴 거 다 쓰레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잖아요. 돈은 외장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게요. 외장을 다 발랐어. 근데 안에는 페인트만 했어. 하얀색으로 다 그냥 아무것도 마감도 안 해. 그리고 이쁜 조명 달고 고급 테이블만 깔아도 끝나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선생님들이 지금 생산하시는 인테리어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후지고 특별한 게 낫다. 비싸고 흔한 것보다. 내가 이걸 이렇게 봤는데 다 이런 거를 많이 봤다. 그럼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많이 본 거야.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내가 아치형이나 이런 게 보여주면 그걸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 조명이고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신기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인테리어 컨셉을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비싸고 흔한 것보다는 싸고 짜치더라도 희귀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할 때 서브 컨셉으로 인테리어 컨셉을 어떤 풍을 줘야 된다고. 근데 이 풍을 줄 때 어떤 풍을 줄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앤틱으로 갈 거냐, 클래식으로 갈 거냐, 빈티지로 갈 거냐, 모던으로 갈 거냐, 이걸 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서 만약에 내가 북유럽이다, 깔끔하게 간다, 북유럽 할 때 나무 우드를 많이 쓸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색을 조합으로 갈 거냐, 뭔가 확실한 거를 가지고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모든 기본은 문 열고 끝난다 이거. 커피숍에 와가지고 그게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맛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호텔에서 먹는데 당연히 맛있지.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 안 빼고 안에 늘 얼마나 후지게 내는데 호텔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기호의 음식, 감성의 음식, 문화적 코드가 있는 것들이 종류가 있는데 카페가 그 종류의 하나고 호텔이 그 종류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컨셉, 손님들로 하여금 고급화되고 감성적으로 좋겠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좋아요. 다 똑같은데 이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감성이고, 그죠? 컨셉인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의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한 스타일을 베이스로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2층은 아무 2층이나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옆이 망해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게는 생물 같아서 그 주변 역견하고 다 오야 돼. 이거 진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층이나 2층은 들어가도 된다. 거기는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럼 거기서 옆에 있는 매장도 비어 있다. 옆에도 안 돼. 거기는 1층에 딱 거기에만 돼. 거기 1층하고 2층. 그리고 중간에 우리 중앙 통로 하면서 옆 2층 다 죽었잖아요. 아무 데도 들어가면 안 되고. 2층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층은 좁은 골목길 번화가에서 2층은 무조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물밀듯 지나가도. 그런데 확장되어 있는 곳에 2층은 괜찮단 말이에요. 꼭 2층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보행 통로가 넓어요. 그리고 가장 잘 되는 데는 시작점에서 딱 멀리 저기서부터 계속 그거를 보면서 앞을 건너가는데 눈에 띄면서 가게 돼. 그게 어디냐? 아까 거기란 말이에요. 2층은 그런 자리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는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코칭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의 컨셉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카페 창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코치합니다. 그래서 덕분이네가 코칭하는 과정과 실전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카페 블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내가 만나본 사장님 두 분은 진실되고 긍정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직접 베이커리를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카페를 통해서 나도 손님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카페 블럼은 광주의 근교라 할 수 있는 전남 장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SNS에 민감한 여성분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주 타겟층이 목적성이 분명한 니즈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그러기 위해선 컨셉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의 외관과 야외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이국적인 카페를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떠올린 것은 북유럽의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덴마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덴마크를 조사하면 할수록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표현할 거리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성 속의 작은 덴마크라는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네이밍은 덴마크어로 꽃과 아가씨를 뜻하는 블롬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컨셉 장성 속의 작은 덴마크의 스토리텔링은 이렇습니다. 동화 인어공주를 지은 안데르센의 나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장난감 레고의 나라, 세계 3대 명품 도자기 중 하나인 로얄 코펜하겐을 만드는 나라, 유럽 최고의 명배우 매즈 미켈슨의 나라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덴마크를 모티베이션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카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 블롬에 오시면 인어공주의 동상 레고시티, 로얄 코펜하겐, 매즈 미켈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커피도 준비했습니다. 케냐, 예가체프, 시다모, 안티구아 싱글 오리진 원두를 각각 따로따로 로스팅하고 후비압해서 블렌딩 스페셜티 핸드드립용 원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블렌딩 핸드드립은 이 지역에선 카페 블롬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데니쉬 브런치와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인 스메레 브레드까지 당신께 장성 속의 작은 덴마크 카페 블롬을 바칩니다. 인테리어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톤 앤 매너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컨셉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덕분이네는 장성 속의 작은 덴마크라는 컨셉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톤 앤 매너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귀한 강물에서 따온 어벤츄린 칼라와 반짝반짝 금빛이 나는 티타늄 골드 스테인레스를 톤 앤 매너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베이스로 하고 천장의 띠와 포인트 벽면에는 어벤츄린 칼라로 도장을 하고 간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 상판이나 명판, 스위치, 콘센트 같이 눈과 가깝고 잘 띄는 곳에는 과감하게 블링블링한 황금빛이 나는 티타늄 골드 스테인레스를 썼습니다. 화장실은 바 옆에 있어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기보다는 과감하게 드러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컬러인 어벤츄린색과 대비되는 노란색을 썼습니다. 일종의 보색 디자인인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포토존에는 카페트를 깔고 흔들 의자를 비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북유럽풍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조명을 썼습니다. 카페 블룸에 오시면 곳곳에서 덴마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명소하면 뉴하운 운하가 유명합니다. 우리는 뉴하운 운하의 고화질 작품 사진을 구해 포토존의 벽면에 대형 판넬로 전시하였습니다. 고가의 명품 도자기인 로얄 코펜하겐 각종 세트를 사서 주문을 기다리시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포스 옆 바 위에 전시해 두었고요. 미드, 한니발로 유명한 덴마크의 명배우 매즈 미켈슨의 섹션도 만들었습니다. 섹션을 채울 이미지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약 2달에 걸쳐 공급을 받았고요. 천판넬과 액자 등으로 틀을 짜고 작은 콘솔 위에 역시 티타늄 골드 명판을 제작해 비치하였습니다. 야외 잔디 위 한켠에는 안데르센 이야기가 실린 칼라 유리를 설치했고 베이커리 진열대 바로 옆에는 직접 조립한 레고 작품을 눈에 띄도록 장치하였습니다. 야외정원 또한 깔끔하고 소박한 북유럽 스타일을 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물은 지양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정원을 꾸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타프와 줄조명을 지지할 폴대의 위치를 먼저 정한 뒤에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메인이 되고 심플한 펜스로 모양을 낸 뒤 타프를 설치해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입구를 건물의 문 앞으로 내지 않고 야외 정원을 거쳐갈 수 있는 위치에 내고 돌판을 깔아 카페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덕분이네 마인드 메뉴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뉴는 기본 메뉴 카테고리와 스페셜 메뉴 카테고리 그리고 보디가드 메뉴와 시그니처 메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카페 블룸의 메뉴 역시 이런 원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5,000원으로 책정했고요. 시그니처 메뉴로 패션 후르츠가 들어간 특별한 파르페를 개발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블론 블링이라고 명명했고 가격은 6,8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6,000원대 아이스크림 크로플도 만들었고요. 사이드 메뉴는 덴마크를 상징하는 메뉴를 찾아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덴마크 브런치와 스메레 브레드입니다. 덴마크 브런치는 말 그대로 덴마크식 브런치인데 직접 구운 호밀빵과 요거트, 수제로 염장한 햄인 샤키테리가 특징입니다. 스메레 브레드는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빵을 포개지 않고 오픈시키는 것으로 연어와 잠봉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최선의 선택.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랍니다. 이번 선택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내가 차릴 카페 평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보통의 초보 창업자들은 내가 준비한 돈에 맞춰 평수를 결정합니다. 또는 내가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서는 그 시점에 나온 부동산 물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의 평수가 바로 내 카페의 평수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평수는 내 카페의 종류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 첫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공부를 마스터한 후에 하기로 한 것 말입니다. 이렇게 미뤄두었던 카페 종류에 대한 선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평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카페의 종류를 정하고 그러고 난 뒤 평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평수를 선택할 때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란 사실을요. 카페는 종류에 따라 최적의 평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수에 따라 가격도 결정되죠. 그래서 카페의 종류, 평수, 가격이 한 묶음입니다. 이 정도 알고 평수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테이크아웃 카페는 7평 전후가 최적입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0원대로 받으려면 20평 전후는 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가격의 매장형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평수는 최소 4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외 카페는 바닥 평수 60평을 넘는 게 좋고 동네 카페는 20평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테이크아웃 카페가 10평을 넘게 되면 테이블을 놓아야 하고 그 테이블은 오히려 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네 카페는 사장이 1인 운영을 메인으로 하고 바쁜 시간대에 알바를 쓰는 게 대부분인데 10평대는 경쟁력에서 밀리고 30평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 카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야외 카페의 태생이 원래 대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력이나 운영비 규모가 있습니다. 또 야외 카페는 주말이나 휴일에 손님이 확 몰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보다 작으면 주변 카페에 비해 경쟁력도 뒤처질 뿐만 아니라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최대 매출을 뽑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카페의 평수는 내가 결정한 카페의 종류에 따라 선택해야 하고
평수에 따른 가격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카페의 평수,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은 몇 평인가요? 카페 창업을 함에 있어 가이드가 될 만한 지침 같은 건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을 정리해 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이네는 16년 동안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덕분이네 카페 창업 12계명이라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이 12계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침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덕분이네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증한 것인 만큼 분별 없이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12항목과 관련해서 이미 대부분 덕분이네 영상으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측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12계명은 이제까지의 덕분이네 영상들을 통틀어 핵심만 정리한 요약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1계명 바보야 문제는 컨셉이야. 메뉴면 메뉴, 마케팅이면 마케팅. 내 카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컨셉이다. 스토리를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메뉴를, 인테리어를, 뷰를, 스타일을, 운영 시스템을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컨셉을 잡던 간에 컨셉은 하나여야 합니다. 제2계명 관점을 바꿔라. 반대로 생각하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으로 사고하라. 내가 원하는 카페, 이렇게 하면 찾아오겠지 하는 카페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찾아내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계명 손님은 온라인에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니다. 온라인을 모르면 난 이미 망한 거다. 목 좋은 자리가 매출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온라인에 있습니다. 제4계명 계약을 협상하지 말라. 점포 계약은 하는 사람이 갑이다. 기다리다 지친다고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라. 꼭 해야 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점포도 없습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이거 놓치면 더 좋은 다음 가게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면 다음 가게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제5계명 유동인구가 아니라 구매 루트다. 구매 루트는 온라인에서 만든다. 온라인에서는 내 카페의 실물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몇 장, 카페의 컨셉을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트래픽이 많은 마케팅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카페를 온라인에서 보고 결정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구매 루트입니다. 제6계명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오픈할 때는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계정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시길 권합니다. 제7계명 컨셉을 표현할 때 네이밍이 필요하고 컨셉을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카페 창업에서 컨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컨셉이 함축되어 단어로 나오는 것이 네이밍이고 컨셉을 풀어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제8계명 돈은 손님의 미소다. 돈을 벌고 싶으면 손님을 웃겨라. 우리는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손님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 미소가 많아지면 매출도 올라갑니다. 내가 손님의 미소를 본 적이 별로 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 소소익선 창업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비싼 커피 머신이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인테리어가 손님에게 감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많은 자리가 매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10계명 지구상에 없는 메뉴 딱 하나만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불러라. 먼저 어느 카페나 다 있는 기본 메뉴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메뉴 한 종류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일 때 집중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효과가 커집니다. 제11계명 오픈하지 말고 가오픈하라. 가오픈은 손님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처음엔 누구나 초보입니다. 초보가 오픈빨로 밀어닥치는 손님을 능숙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좌석수를 줄여서 소화할 수 있는 손님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가오픈 기간입니다. 제12계명 권리 없고 월세 싸고 스토리 있는 점포를 구해라.
권리는 없는 것이 좋고 월세는 싸야 합니다.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점포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매장의 외관이 어우러져 흔히 보기 힘든 특별한 감성, 특별한 이야기가 생겨날 것 같은 그런 곳이 스토리가 있는 카페 자리입니다. 보통은 세금 계산서도 잘 끊지 않고 법적 근거도 모호하고 시세 기준도 없습니다. 근데 창업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돈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흔히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말이죠. 아마 거래가 생기고 가치가 있는 매장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경험상 이 권리금이 미술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린 미술 작품이 1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1억을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1억 원짜리 작품일까요? 누군가 1억을 주고 샀을 때 그 작품은 1억 원짜리 작품이 되는 거죠. 결국 권리금이라는 것은 살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야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기존에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들어간 가게가 팔 때도 그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시설 권리다, 뭐 바닥 권리다, 뭐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 덕분이가 생각하기엔 딱 하나입니다. 매출입니다. 팔 때의 매출이죠. 흔히들 업계에서 매출이 깡패다 하는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깡패긴 깡패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가게를 처음 인수할 때 그 가게의 전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권리금 1억을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팔려고 할 때 매출이 1,500만 원이었어요. 과연 그 가게 권리금을 1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가게를 권리금 없는 무권리 가게를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이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게의 권리금은 얼마일까요? 아마 팔고 싶지 않은데도 1억 줄 테니까 팔으라고 주변에서들 난리고 부동산 쫓아오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죠. 3천만 원 매출이 오르는 가게를 계속 3천만 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덕분이네가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했나요? 하지만 실제로 권리금은 변동 확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투자금입니다. 덕분이네는 권리금이 지금처럼 상권이 확장되기 전에 있었던 구식 상권 개념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60대 특구 상권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상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권들이 왜 좋냐면 첫째, 아침 타임 1점, 점심 타임 2점, 저녁 타임 3점, 그리고 평일 4점, 주말 5점. 이 5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지역을 좋은 상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의 권리금은 꽤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명동이나 강남 몇몇 상권을 빼놓고서는 이 5점 만점을 만족시키는 그런 상권은 없습니다. 상권이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상권은 왜 확장되었느냐? 시대가 바뀌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직장 근처의 아침 점심 상권과 저녁과 주말 상권. 보통 2점짜리 상권이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권리금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덕분이네는 카페 창업을 처음 하시는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리금이 매출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실 게 아니라 컨셉에 집중하십시오. 관점을 바꾸시고요.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창업비는 무조건 싸야 된다는 게 덕분이네의 생각입니다. 덕분이네 채널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카페 창업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좋은 자리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면 되는 걸까요? 도대체 법칙은 없는 걸까요? 덕분이네도 첫 카페를 찾을 때에는 왕초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로 카페의 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을 정했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앞서간 동서양의 선배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덕분이네가 깨달은 카페 창업의 성공 법칙을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 잡으신 겁니다. 이것은 카페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모두에 해당되는 중요한 법칙이니까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이네는 이 성공의 법칙을 2H1M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벳 이니셜을 따서 지은 건데요. 2H는 두 개의 H, 하우스와 휴먼을 뜻하고요. 1M은 하나의 M인 메뉴를 의미합니다. 하우스는 매장의 하드웨어를 뜻하는 것으로 자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휴먼은 사장과 직원을 얘기합니다. 메뉴는 말 그대로 음료와 음식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길 겁니다. 각각의 요소는 자체 점수로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만점을 얻으면 세 요소를 합칠 때 30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메뉴가 100점이라면 세 요소를 합친 전체 점수에서는 30점으로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메뉴가 100점이 안되고 70점이라면 합친 점수에서는 21점으로 기록되겠죠. 결국 3개의 요소가 다 100점을 채우게 되면 그 매장의 성공 가능 점수는 30점 곱하기 3 해서 90점이 되고 이 점수는 대박을 의미합니다. 90점이 되면 대박입니다.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인테리어는? 건물 외관은? 하우스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우스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리 100점, 인테리어 100점을 채워도 각각의 요소들은 전체 점수에서는 10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페에서 하우스는 이 한마디 질문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카페스러운 매장인가? 이 말은 카페의 컨셉과 매장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남들도 100점을 준다면 30점을 얻은 것입니다. 카페에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사장도 직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통칭 바리스타라고 불리는 카페의 직원은 다른 자영업과는 달리 메뉴도 만들고 손님도 직접 상대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드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상대하는 응대력 또한 중요합니다. 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장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거 아세요? 불친절한 직원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절함은 천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꼼꼼히 살피고 실력이나 친절함이 부족한 직원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직원들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100점을 줄 수 있다면 30점을 얻은 것입니다. 메뉴도 30점짜리입니다. 자리와 인테리어처럼 메뉴가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대박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메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메뉴는 우선 기본 메뉴를 제대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샤추출, 포밍, 라떼, 치노 등 어느 카페나 다 있는 메뉴가 기본 메뉴입니다. 이것은 많이 갈고 닦을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카페만의 스페셜 메뉴들과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면 100점입니다. 이렇게 모두 100점 만점을 얻어서 총합이 90이 되면 이것이 바로 대박의 조건입니다. 그럼 90으로 끝이고 100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100이 되기 위한 나머지 10점은 바로 사장의 전문성입니다. 사장의 전문성이란 커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고 로스팅, 핸드드립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섭렵하고 있어서 커피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정하는 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가 흔히 말하는 상위 1% 카페가 되는 경우입니다.
상위 1% 카페가 되면 초대박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카페 창업 성공의 법칙은 2H1M 하우스, 휴먼, 메뉴다. 각각 100점을 얻어서 총 90점이 되면 대박의 조건이 된다. 2. 하우스는 자리, 인테리어, 파사드 등 매장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3. 휴먼은 사장과 직원을 의미한다. 메뉴를 만드는 기술력과 응대력의 수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4. 메뉴는 우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시그니처 메뉴까지 개발하면 만점이다. 5. 상위 1% 카페가 되기 위해서는 사장의 전문성이라는 나머지 10점을 얻어야 한다. 모든 사업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때 성공하거든요. 근데 쫓기면 안 돼요. 특히 새롭게 처음 하는 사업인 바에야 더하죠. 코칭을 받고 모든 걸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성패는 모르는 건데 그냥 무조건 가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월세가 비싸냐 싸냐 이런 걸 묻지 마라. 그냥 이 세 가지만 기억해라. 이 월세를 첫째, 하루에 매출이 나온다. 하루에 매출이 나오면 초대박이 나는 장사를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3으로 나누라. 3으로 나눠서 나온다. 그러면 300에서 700 번다. 그런데 일주일로 나눠라. 그러면 쪽박이에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다. 요거에 대입해서 해라. 그럼 뭐 따지지 마라. 너가 이걸 올릴 수 있느냐만 판단해라. 거기에 뭐 딴 집에 비해 싸다 비싸다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해봐라. 하루에 뽑는다? 아, 어디가 80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루 뽑을 수 있어. 그럼 초대박 나는 거야. 그때부터 논하는 거야. 장사가 재밌는 거야. 그냥 맨날 나가고 싶어. 왜? 돈방석이야 이제. 오늘 하루 했는데 월세 깠어. 내 돈이야. 얼마나 재밌는데 그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월세란 말이에요. 두 번째, 3일로 나눠. 아휴, 먹고는 산다. 7일로 나눠. 아, 망했구나. 근데 이게 해보고 나서 망했는지 계산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하기 전에 안다는. 저 호르몬들 가서 뭘 했는데 땅짓 80만 원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땅 짓고 헤엄쳐도 80만 원 때려 죽어도 나온다 이거. 하루 만에. 남들이 뭐라 아무 소용 없어. 내 건물이야 내 건물. 하루 만에 월세 족부르시면 내 건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 조금 더 하면 돈이 더 내고 더 되고 막 어느 겨울에 성수기 때 되면은 막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대박이 아니네. 사람들이 뭐 500 정도만 벌면 돼요. 1,000만 원 벌면 좋겠어요. 숫자가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떤 때는 500 벌고, 어떨 때는 2,000 벌고, 어떨 때는 5,000 벌고 하는 거예요, 대박은. 근데 1년을 봤더니 내가 1년에 4, 5억씩 보내? 이러면 이제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을 해야 된다. 명약관화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 왜 못할까? 아니,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딱 닥치면 내 생각만 해. 내 얘기를 들으면 맞거든? 근데 이게 맞는다고 내 말대로 할 것 같죠? 제가 내일 되잖아요? 똑같. 내가 그거를 거의 3명 중에 2명 봐요. 자기 생각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꼰대가 많다. 젊은 꼰대가 많다, 카페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망해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고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료 내고 좋은 경험했다. 좋은 경험 왜 그런 수업료로 좋은 경험을 할 거면은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해보고 아 여기에 이런 미스가 있구나. 이런 게 좋은 경험이지. 자기 식대로 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내 식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만 알고 그게 좋은 경험. 제가 왜 덕분인의 마인드를 하고 이걸 하냐면 내가 1일 코치가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서 수긍을 해서 마인드만 이건 진짜 내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 바꾸면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인테리어를 거치지 않고 인부하고 다이렉트, 목수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작업이 돼야 돼요. 그럼 코치님은 그 직접 도면도 그리고 다 해요. 그러면은 그 목수를 따로 같이 하시는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 됐을 때는 소개를 하죠. 하지만 여기 익산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 그쵸? 익산에 난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래서 서울이든 진천이든 경기는 아는 사람이 많겠죠. 아는 목수도 많고. 그런데 소개를 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인테리어는 하자가 생겨요. 100% 생겨요. 그 100% 모든 공정에서 100%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와야 되잖아, 이 사람이. 한 번만 와갖고 되는 문제라면 또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딴 데 있어. 인테리어 업자를 시켰어.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어. 그 사람은 군산에서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여기를 봐준다고 해서 출장 와버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주변이 가까울수록 지방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이면 잘하겠지 하고 서울 팀을 부르려고 그래요. 서울 인테리어한테 맡기려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부를 하는데 그 인부는 어떻게 구하느냐? 목수면 목수 이런 구하는 거는 인기통이라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숨고 이 두 군데에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를 통해서 익산에 사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보통 목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견적 해주거든요. 아 이건 며칠 정도 일감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있잖아요. 아 이거 며칠짜리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 3명 만나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합리적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신뢰가 가는 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진 보여주거나 알려준단 말이에요. 익산 어디. 그럼 가봐야 돼요. 그럼 가봐가지고 확인하고 아 저 사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주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진짜 잘하는 목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도 자기가 일 마치고 나서 잠깐 들렸다 가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전기하고 목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장이에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뭐 이게 뭐 어렵나요? 그럼 도장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인기통 이걸 찾아야 되는데 도장은 페인트 가게에 가서 페인트 가게에서 도장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얘기를 하면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다른 분 집 근처에 있어요. 오래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없어. 인테리어 업자가 도면을 그리고 인부를 짜는 건데 도면을 내가 그리고 인부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사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인테리어보다 훨씬 반값에 하면서 가격은 반값이요 퀄리티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퀄리티라는 것이 마감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마감 그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전기는 또 여기 조명 가게 있죠. 대형 조명 가게를 갔어요. 대형 큰 익산에서 가장 큰 조명 가게를 가서 거기서 전기기사 소개시켜달라. 좋은 전기기사. 조명 가게에서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고르고 확인하러 가라는 얘기지. 값이 제일 싸니까 덕분이네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고르는 거는 조명 가게에서 고르면 안 돼요. 없어 몇 개. 잘 나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조명도 해결됐잖아요. 전기 해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목공인데 목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목수는 어딜 가야 되겠어요? 목공소로 가야지. 목공소. 나무 파는 거 자재상. 나무 자재상을 가면 목재 자재상이 있어요. 가장 큰 데를 또 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가 여기를 쓸 테니까 목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목수를 하면 그 자재를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 됐어. 메인이 3개가 됐잖아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설비예요. 그러면 설비는 어딜 가야 되겠어요? 철문점이 가는 거예요. 철문점을 가서 이 철문점은 작아도 돼요. 동네 철문점을 가요. 왜냐면 이 설비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 가까운 데서 하는 거. 그리고 이 설비는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동네 철문점부터 섭렵을 하는 거지. 물어보고 없으면 또 좀 큰 데로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설비를 섭외합니다. 45편 전통차 어떤지요? 전통차를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가 전통찻집이야. 녹차 마시러 가자. 마음이 딱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전통차가 하나의 우리 카페를 차별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가 아메리카노가 많이 나가는데 어느 집은 수제청을 만들어 가지고 청을 잘 담가서 에이드나 이런 게 너무 맛있어. 그게 유명해졌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통차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찻집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통 느낌을 아주 세련되게 풀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팔되 부수적인 메뉴들이 전통차의 개념으로 가서 컨셉을 잡으면 좋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차도 마찬가지. 옛날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냐면 홍차집이라 그래가지고 홍차를 파는 거예요. 커피 안 팔고. 그러면 4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어딜 만나러 갔어. 앉아가지고 카페를 가는데 그 4명이 다 홍차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화된 카페인데 그 차별화를 전통차로 하면 좋다 하는 얘기고요. 45평 전통차의 개념으로 하면 좋죠. 미국에 있는 브랜드 그 올로바우차 인스타에 샵 올로바우차 찍으면 그게 이제 전통차를 접목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메리칸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디보다도 커피를 잘 해요. 라떼 아트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전통차가 있는 거지. 그것도 어떤 식으로 퓨전화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부과시키는 데 쓰이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허브도요. 생허브를 차로 만들더라고요. 생허브를.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가 저에게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 이 3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따로따로 방대하게 풀어놓은 얘기들이라 한 번쯤 쉽고 간략하게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하는 카페와 실패하는 카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카페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카페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오픈을 하게 되면 손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은 손님이 원하는 카페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카페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접점이 없으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항상 손님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카페가 손님이 좋아하는 카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장들은 손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손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덕분이네요. 이것이 덕분인의 마인드입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과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나라는 1인칭의 관점이고 성공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당신이라는 2인칭의 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이라는 마을과 실패라는 마을로 향하는 양갈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마인드에 따라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 따라 목적지까지 쭉 걸어가야 합니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인드의 열쇠는 관점입니다. 카페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비장의 레시피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페가 다 거기서 거기 같으신가요? 그러면 왜 망하는 카페가 그토록 많은 걸까요? 최소 3억은 있어야 차릴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있는데 왜 망하는 걸까요? 이유는 카페의 컨셉이 손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최고급 호텔이 아이를 동반하면 숙박하지 못하는 노키즈 호텔을 선언하면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면 한적한 야외에 있는 러브 호텔이라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셉은 달라져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 니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빵집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카페 상권의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컨셉에 있습니다. 손님의 니즈에 맞고 주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컨셉 말입니다. 이렇게 컨셉이 살아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구성해도 컨셉에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컨셉이 살아있으면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셉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 커피숍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컨셉은 마인드와 더불어 카페 창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박을 꿈꾸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대박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고 실현 가능성은 타진해 보지 않는 거죠. 손님이 많으면 대박인가요? 실제로 손님은 넘쳐나는데 적자가 나는 카페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벌어도 누군 1,000만 원이 남고 누군 적자가 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박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적정 임대료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하루 매출로 가능해야 합니다. 즉 월 임대료를 3일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해당되는 점포가 유명 상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임대료 기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돈 벌어서 건물주에게 다 갖다 주는 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이 좋지 않은 곳에 차리더라도 적정 임대료의 기준은 꼭 지키십시오. 다행히 요즘은 한적한 곳에 차려도 컨셉이 명확하고 마케팅만 잘하면 성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대박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흔한 성공 법칙에 자신을 끼워 맞춰가며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대박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는 인테리어, 메뉴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생각도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난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 이런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별 기대 안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상당히 우회적으로 좋은 기가 있을 수가 있고 기대 많이 했는데 문을 열었더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자, 거기에 점수를 줬습니다. 100점이 넘어갔어요. 100점이 넘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위해서 외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를 꾸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명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분위기는 조명과 음악으로 줘야지. 문을 싹 열었는데 싹 열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즈 소리가 문 열과 동시에 좀 커져서 확 들리는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은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안 든다. 자재를 뭐 대리석을 아니다. 좋은 자재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건 카페는. 그래서 카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성의 마인드, 수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덕분이는 2H1M이라 그러고 뭐 인테리어 뭐 있고 뭐 서비스 있고 뭐 직원 있고 뭐 메뉴 있고 그럼 뭐냐 그러면은 자, 감점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카페일수록 메뉴의 맛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데코레이션이 중요하지. 음식의 데코레이션이 중요해요. 카페 음식 중에 맛 없는 게 있나요? 아니, 다 달달한데 커피 빼놓고는 다 달달한데 그 맛 없기도 힘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맛있다 맛없다는 뭘로 평가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감성으로 평가를 한다. 기호기 때문에. 그래서 데코레이션이 중요해요. 바로 그 지점으로 파악을 하면 이제 우리는 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데 있어요. 메뉴를 나는 커피만 할래. 많이 필요 없어. 몇 개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나는 장사의 매출을 내 점수를 깎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애드 되는 것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감점을 막는 거라고 했는데 누가 왔어. 이 좋은 분위기에서 나는 정말 스무디를 한 잔 먹고 싶어. 난 정말 이 좋은 데에서 과일 주스를 먹고 싶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들 찾는 사람이. 나 여기서 초코라떼를 정말 먹고 싶어. 근데 없네? 이 집은 커피만 한대. 이 집은 스무디가 안 한대. 이 집은 에이드를 안 한대. 그럼 뭐예요? 그 손님의 기대치를 또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를 해주는 게 좋다. 아침
보통 7시 문을 열면 7시 반부터 손님이 오고, 그럼 출근을 할 때 식빵 한 단위 들고 커피 하나를 묶어서 반값식으로 파는 거죠. 테이블 놓고 팔면 제일 좋고, 근데 나중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이거를 3개월 이상, 3개월 전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니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손님들이 습관돼. 하루 매출의 반 이상이 그때 나. 나는 잠깐 한두 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매상이 반이 나오니까 하루 기분이 어때? 오늘 먹고 살 거 확보해서 남은 덤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죠. 아침 시간대에 아무도 문을 안 열고, 근데 이게 아파트 입구잖아. 그러면 여기 동네 사람들 아파트에서 나갈 때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네네. 소문이 나면 두 동에서만 몰려와서 가까우니까. 충분히 아침에 빵의 반값에 가격 다운시켰다고 뭐라 아침 누구나 이해하겠지. 저만 좀 부지런해지게 되는 거네. 어머님이 잠깐 도와주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동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장. 두 분 다 이런 복장을 하면 안 돼.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바나 음식이나 이런 거 종사하는 사람은 흰옷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흰옷에 때가 잘 보이니까 빨리 빨고 청결하게 하라고 흰옷을 입는 건데, 그거 귀찮다고 그래서 저도 어제 검은색을 보고 있었어요. 투명 유리창을 쓴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지. 당연히 잘 보이니까 때가 다 더러운 색을 갖다 놓고서는 때 안 탄다고. 당연히 매일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그게 기본이. 이게 지금 무슨 이걸 우습게 할 그런 마인드로 뭘 하냐.